예,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에서 이제 미중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트럼프 행정부가 그 속내가 거의 이제 다 드러났어요. 뭐 화웨이 때리고 그 다음에는 미국이 또 중국의 CCTV 업체, 그러니까 그 감시 카메라 업체도 때리고, 그러니까 이 첨단이라든지 이런 요소가 있는 애들을 골라서 지금 계속 패고, 이제 나머지 3천억 불 이상 남아 있는 관세가 아직 부과되지 않은 품목도 관세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짧은 시간 안에 타결을 볼 생각이 없다, 밀고 나간다. 또 중국도 그거를 그렇게 각오를 하고 국내 여론전, 뭐 좋게 말하면 여론전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선전선동을 중국 공산당, 중국 인민해방군이 엄청나게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상황이 거의 살떨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거가 이제 이 지경이 되니까 미국도 이제 속내가 드러나죠. 속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속내라고 일부러 좀 미국을 비판하는 듯한 어감을 쓰는데, 일종의 낚시죠. 일단 첫째, 그 미국의 그 국가경제위원장, 이게 백악관의 전 경제자문회의 아주 수장이죠. 레리 커들러가 12일 날, 그 현지 시간으로 12일 날 폭스뉴스하고 대담을 했었어요. 거기 이제 상당히 많은 얘기가 드러나는데, 이게 미국도 똑같아요, 언론이. 말꼬리 하나 붙잡아 가지고 커들러가 트럼프에 반대되게 미중 전쟁이 미국인에게 부담이 된다라는 것을 인정했다. 이렇게 미국 언론이 전부 제목을 뽑았습니다. 거의 중요한 언론들이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뭐 이런 뭐 CNBC, CNN 이런 데들이. 근데 실제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문맥을 보면 이제 배경은 뭐냐면, 트럼프가 제가 세뇌 탈출에서 언급했듯이 한번 호언장담한 적이 있거든요. 뭐냐면 인상된 관세분이 결국은 중국이 지불하고 있다. 우리가 지불하는 거 아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경제학의 기본 상식과는 좀 다른 호언장담이란 말이에요. 관세를 올리면 수입하는 국가의 소비자가 그 관세를 부담하게 되겠죠. 경제학의 기본 상식은. 트럼프가 저런 말 할 때는 아주 근거가 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선 첫째, 중국 자체가 수출을 감소를 하고 수출 단가를 낮추어. 그 두 번째, 중국의 환율이 지금 6.9, 뭐 7, 2 언저리까지 이제 막 올라가는데, 이 중국의 환율이 높아지면서 또 중국 수출업자는 달러로 표시된 수출 단가를 한 번 더 낮출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환율이 유지 그대로 됐다 그래도 수출 단가를 어느 정도 낮춰야 되는데, 낮추고 있는데, 거기다 환율까지 올라가니까 수출업자는 한 번 더 낮출 수가 있죠. 그럼 결국 달러 표시 물건값은 예전에 비해서 관세분에 거의 준할 정도로 깎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품목에 따라서는. 그리고 트럼프가 호언장담이 관세분은 중국 쪽에서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호언장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경제학 상식과 어긋나니까 이 폭스뉴스의 진행자가 아주 짓궂게 물고 늘어졌다고요. 이 레리 커들러를 뭐라고 물고 늘어졌냐? 아니,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냐, 트럼프 말이. 정말로 미국 소비자들한테 아무 피해 없는 거냐? 그랬더니 레리 커들러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이제 영문을 그대로 다 뭐 옮긴 셈인데, 양쪽 다 피해가 있지만 미국 경제가 더할 나위 없이 좋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이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경제가 약간 타격을 받겠지만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수준이다. 이에 반해서 만약 무역 협상으로 중국의 시장이 더욱 개방된다면 그 혜택은 엄청나다. 한마디로 미중 무역 전쟁은 비용은 적게 들어가는 데 반해 효과는 엄청나게 큰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레기들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딱 어디를 딴 거냐면, 양쪽 다 피해가 있겠지만, 그 다음에 뭐 이런 거예요. 또 미국 경제가 약간 타격을 받겠지만, 요걸 따가지고 커들러가 트럼프와 달리 트럼프 주장에 반하여 미중 전쟁이 미국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걸 인정했다. 이렇게 제목을 뽑아버린다고요. 이 사람들이. 똑같아요, 수법이. 수법이 똑같습니다, 보면. 근데 이 문맥을 보면 전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소비자들도 좀 부담이 있겠지만 우리는 워낙 경제가 좋고 지금 상황이 좋아서 그 부담분이 약하다. 반면에 중국한테는 이게 치명적인 지금 그 효과를 갖고 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이 정상화되면, 중국의 행태가 정상화되고 시스템이 정상화되면 그거는 다 미국이나 인류의 큰 홍보가 아니겠냐. 그렇다면 약간의 피해를 감수하고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점에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이 미중 전쟁은.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참고로 지금 올해 4월 달 미국의 실업률은 1969년 이후로 50년 만에 최저치를 찍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은 여전히 3%대, 3.2%로 이 선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중 전쟁은 부담이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는 뭐냐면 이 사람 얘기는 미중 전쟁의 장기화가 이제 일어날 것 같다. 그리고 더 확전될 것 같다라는 속내를 비친 거라고요. 트럼프 진영에. 이걸 가지고 이제 기레기들은 그 트럼프의 그 국가경제위원장이 트럼프를 그러니까 반대하는, 트럼프와 입장이 다른 그런 관점을 표현했다. 뭐 이렇게 이제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죠, 수법이. 정말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지금 난리 났어요. 그래서 나이키, 아디다스 등 170여 개 그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또 전 세계에 갖다가 파는 그런 그 기업들이 지금 그 미중 전쟁이 이제 그만하고 우리가 지금 관세로 피해를 많이 보니까 좀 멈춰달라 이런 그 청원을 아주 그냥 대서특필해서 지금 들이밀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 전쟁 계속합니다. 자, 전쟁이 이렇게 가니까 화웨이 회장이 거의 뭐 가미가제 조종사의 그 비슷한 그런 아주 비상한 그러나 약간 우스꽝스러운 그런 발언 행태를 좀 보이네요. 런정페이죠. 회장이라기보다 정확하게는 창업대표이사입니다. 창업대표이사가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춘절에도 집에 안 가고 수천 명의 직원들이 남아서 열심히 일했다.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중전쟁 초기, 즉 화웨이가 이제 잘 나가서 막 사람들이 이제 급여 수준은 왕창 올라갔고 지금 화웨이 평균 임금이 1억이 넘었다 그러죠. 그 상태에서 야 미중전쟁 시작된다. 이래가지고 그때는 사람들이 충격을 먹고 굉장히 그 의기소침해졌지만 이제는 각오가 돼 있어서 최상 상태다. 정신이 무장돼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서 이상하게 예를 독일과 일본을 들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일본이 패망하면서 대량의 공업 기초가 훼손됐지만 당시 유명한 구호가 있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라는 그런 구호를 외쳤다. 사람만 있으면 다시 당당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어느 자리에 나왔냐면 지난 20일인가에 있었던 그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 나왔는데 거기에 이렇게 다 그 영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라고 쓰여져 있는 사진을 쫙 배포한 거예요. 여기 왼쪽에 있는 게 화웨이 마크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사진이 얼마나 처량해요. 기관포에 구멍 숭숭 뚫린 가미가제 같은 그런 사진 아니에요. 저는 저것도 좀 합성사진 같거나 혹은 저거가 기름이 다 없는 상태일 거예요. 저 상태 같으면은 뭐 저렇게 날개에 보통 비행기가 기름을 저장하니까 뭐 기름이 거의 떨어져서 이제 땅에 추락하기 직전에 혹은 배에 추락하기 직전의 상태의 사진이겠죠. 저는 화웨이 회장이 뭐 미국, 일본, 독일을 이렇게 인용하기에 앞서서 그 일제와 나치가 왜 죽을 자리에 들어서서 그런 싸움을 벌였는지 한번 그거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나치 같은 경우는요, 1900 몇 년도야? 39년도에 일을 일으켰죠. 39년에 일 일으키기 전에 이제 그 프랑스랑 그 영국이 완전히 굴복하잖아요. 나치에. 그래가지고 체코를 들어서 바치죠. 그게 뮌헨 조약이죠. 그게 아마 38년 사건일 겁니다. 그래서 서양 현대사에서 뮌헨 것들 그러면 그게 그 원칙도 벨도 없이 뮌헨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뮌헨에 모였던
했던 영국과 프랑스 외교관과 같은 자들 그 소리예요. 뮌헨하이츠라는 얘기가 원칙과 별도 없이 그 악마에게 굴복한 그런 사람들을 뮌헨 것들이라 그래요. 대한민국 지금 온 국민이 다 뮌헨 것들이죠. 뮌헨하이츠죠. 원칙과 별도 없이 북한과의 그런 문제, 전쟁이나 평화냐 이런 그 세뇌에 굴복해 있는 상태 아니에요. 뭐 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절반 혹은 그 이상이. 자, 그런 지경으로 나치가 승승장구를 했어요. 전쟁을 39년에 개전하자마자 프랑스를 바로 그냥 접수를 해버렸고 영국을 뺀 서유럽 대륙 전체 접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 전쟁 벌일 때는 소련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었죠. 왜냐하면 소련도 나치와 먼저 싸우기 싫고 나치도 소련 및 영국을 양쪽을 상대하기 싫으니까 소련과는 불가침 조약 맺어놓고 서유럽 대륙을 먹어서 서유럽을 딱 자기 품에 안은 다음에 그리고 41년에 소련을 치고 들어가죠. 그게 나치의 이제 소련 침공 사건이죠. 그리고 그때 그거에 맞춰가지고 일제는 태평양 전쟁을 벌인 거라고요. 그 무렵이 바로 나치가 소련 침공 시작한 무렵하고 일제가 태평양 전쟁 벌인 게 거의 시간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일제는 이제 그 진주만을 때린 거죠. 그 무렵에 맞춰서. 그러니까 근데 일제가 또 그렇게 간이 부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1931년에 그 전에 간접적으로 지배해왔던 만주를 직영체제로 바꿨단 말이에요. 1931년에. 그때, 국제사회가 그러니까 효과적인 저항을 못해요. 1933년 국제연맹, 리그 오브 네이션에서 일본을 쫓아낸 정도. 사실 일본에 자퇴를 했죠. 그 정도가 최고치의 저항이었고 그 저항의 핵심 스타 중에 스타는 우남 이승만이었습니다. 제네바에서 그 사건 벌어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우남 이승만이 아주 효과적인 그 소책자를 만들어서 제네바 국제연맹에 뿌렸기 때문에 일제 하나를 빼고 나머지 모든 나라 40몇 개국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거기가 전부 일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채택을 해서 일제가 창피해서 국제연맹을 탈퇴하는 사건이 이제 2월 말인가 3월 초에 벌어져요. 1933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일제가 거침이 없었던 거예요. 31년에 만주 먹고 아무도 제대로 뭐 저항 안 하네. 오케이. 가만 보니까 중국, 여기 뭐 프랑스, 뭐 영국 다 들어와서 이 미국 다 들어와서 장사하는데 뭐 그래 이거 그냥 우리 거지 중국은. 그래서 37년에 중일전쟁 벌리고.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도 아무 효과적인 저항이 없어. 무기력해. 국제사회가. 그거를 신랄하게 비판을 한 게 바로 우남 이승만의 Japan Inside Out. 일본은 없다. 일본 내막기. 그거죠. 비봉출판사 거 권합니다. 비봉출판사 제목은 뭐더라? 일본의 정체를 벗기단가? 일본 내막기인가 그래요. 일본의 정체를 벗기다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번역본이. 그 영어로 써있죠. Japan Inside Out. 그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니 국제 질서를 완전히 근본부터 흔드는 중국을 접수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중일전쟁이라는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국제사회가 완전히 아닥하고 효과적인 저항을 하나도 안 하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지경을 벌려왔기 때문에 그게 1937년부터 전개된 거라고요. 책이 나온 건 1941년 초여름이고요. 너희들이 이 지경을 벌여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결국은 일제가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거다. 그때서야 미국이 유럽과 태평양 양쪽의 전선에 다 뛰어들어서 이 판을 정리하게 될 거다. 그때 그렇게 판 정리하면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 원하면은 한국을 꼭 독립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얘기 자체가. 그 책에서도 생생하게 드러나듯이 그냥 방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간이 점점 부었지. 그래 일제가 그 도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화의 런정페이 그 멋쟁이 그 창업 대표이사님께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전후에 다 패망한 후에 일제와 독일의 그 부흥이 정신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일본과 독일의 부흥이. 그거를 조명하시기에 앞서서 왜 그 짓을 저지르게 됐냐. 간땡이가 부어갖고 현대 문명에 대해서 도발을 왜 하게 됐냐. 그 도발, 전체주의 도발 아니에요. 도발과 지금 중국의 시진핑 체제가
그 전체주의 반동에 의해서 하고 있는 도발이 결국 이게 색깔만 좀 다르지 하나는 극우 민족주의 도발이고 하나는 중국판 공산민족주의 도발이에요. 공산중화주의, 공산민족주의 도발이에요. 그러면 둘 다 전체주의고 이쪽은 우파 전체주의, 이쪽은 극좌 전체주의. 이게 유사한 거 아니에요. 그럼 갈 길이 정해져 있지. 그러니까 지금 패망한 후에 얘기하실 거 없다니까 패망에 이르는 과정을 주목하셔야지. 지금 그 과정에 들어가 있는데 런정 페이 우리 그 화웨이의 그 창업 대표이사께서 왜 역사 공부를 이렇게 안 하셨나? 그러니까 이게 벌써 한 회사에 그것도 글로벌 기업인데 이게 지금 뭐야 100조 클럽에 들어갔나 뭐 1000조 클럽에 100조 클럽에 들어갔나 1000조 클럽에 들어갔나 그렇죠? 그 매출액이 그 정도에 갔는데 굉장히 큰 회사가 된 거예요. 그 정도의 창업 대표이사 지금 현직 대표이사가 창업자이자 대표이사 현직 대표이사가 뭐 이런 그 누더기가 된 비행기 사진이나 돌리고 뭐 처량하게 무슨 그 일제와 독일의 그 패망 이후에 그런 정신무장에 관해서 얘기하고 또 처량하게 우리 구정 때 직원들 수천 명 남아서 회사에서 먹고 자면서 일했습니다.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이거 망조가 들은 거네. 이거 일단 멘탈이 가미가제 조종사 아니에요. 아니 가미가제 조종사 멘탈 갖고 그 큰 기업 운영하시겠나?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중국 지도층에 왜 이 지경까지 간 거지? 하고 한번 다시 돌이켜 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배울 바가 많아요. 우선 첫째, 중국이 지금 뭐 해야 되냐? 저는 셋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선절매, 둘은 자유화, 셋은 제도 정비입니다. 선절매라는 건 뭐냐? 중국이 지금 세계 질서, 세계 안보 질서를 완전히 판을 뒤집어서 중국의 한 귀퉁이를 확실히 차지하겠다라고 지금 그림을 그려왔잖아요. 북한은 핵과 미사일, 이란은 중동권의 혈맹, 베네수엘라 남미의 혈맹, 생각고는 일본으로부터 뺏어가지고 제1도련의 주춧돌, 그 다음에 남사군도는 제1도련의 아래쪽 주춧돌, 그 다음에 거기서 제1도련부터 출발해가지고 석유 및 그 배가 이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해서 또 지중해에서부터 오는 배도 그렇게 되죠. 결국 지중해, 인도양, 남태평양을 연결해서 이 동아시아로 오는 그 백길인 그 진주 목걸이, 그러니까 말레카 해협, 미얀마, 스리랑카, 파키스탄, 그 다음에 예멘, 지부티, 이 진주 목걸이를 선절매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 미국에 대한 여론 정치 학계 공작이 심하다 그러거든요. 이거 선절매 해야죠, 이제. 그러니까 선절매를 해야 돼요, 먼저. 두 번째는 자유화를 해야죠. 국내적으로는. 신강, 티벳, 홍콩, 노동, 환경. 이런 5군데에 관해서 자유화를 해야 됩니다. 이때 노동 자유화를 시키면, 노동인권을 신장시키면 이게 내부 식민지를 없애는 길이거든요. 물론 임금 조정 심하게 일어나고 기업의 위치 조정도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그 해안 지역에 있던 기업들이 내륙으로 막 옮겨가게 되죠. 지금 그러니까 농공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아주 구조적인 조정이죠. 예, 노동인권은 그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민노총 같은 데서는 중국의 노동인권 보장하라라고 얘기해야 된다니까. 진짜 진보라면. 진보 아니에요, 민노총. 민노총 뻑하면은 그런데도 ILO, 국제 노동기구 뭐 인용 많이 하고 그럴걸요? 그렇게 국제적인 진보라면 중국은 지금 노동인권이 하나도 없잖아요. 노동자를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로 격화시켜 놓은 상태 아니에요. 농공, 맹류. 그러니까 이 자유화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세 번째 뭐 해야 되나? 제도 정비를 해야겠죠. 지재권, 지적자산권, 영업비밀 보호, 외국 기업에 대한. 지금 외국 기업 들어와서 중국서 장사하려고 그러면, 물건 팔려고 그러면 너희 영업비밀 다 내놔. 그거를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경영권 보호, 외국의 벤처 회사들 와서 중국에서 회사 차리려고 그러면 회사 내 공산당 당세포 형성이 가능한 공산당원 3명을
충원하게끔 만드는 뭐 이런 게 이제 경영권 뺏겠다는 소리거든 그거. 노조가 뺏는 게 아니라 거긴 공산당 당세포가 뺏어요 저렇게 되면. 이런 것들을 안 하는 제도 정비를 해야죠. 지재권 해적질, 영업비밀 강탈, 그 다음에 경영권 침탈 이런 걸 뭐 할래야 할 수 없도록 법률적 정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도 정비죠. 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지금 중국이. 그래야 미국의 뭐 말하자면 마수로부터 노연해요. 지금 중국의 숨통을 꽉 잡고 있는 미국의 손길로부터 그래야 노연한다고요. 하나가 손절매. 이건 지정학적 군사적인 거죠. 두 번째가 자유화. 이건 국내에 관한 거죠. 그리고 특히 내부 식민지에 관한 거고요. 세 번째가 제도 정비. 이 셋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진핑 집단이 이거 하겠냐고요. 못해요. 했다가는 제일 먼저 죽어나가는데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참 땅을 치고 우리가 한탄을 하는 게 지금 중국에 류사오치나 등소평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류사오치는 혁명 직후에 그 살벌한 극좌 분위기, 그 살벌한 모택동 전횡 분위기 아래서 우리가 극좌 공산주의 가면 안 되고 민족 자본가들도 살려줘야 되고 상공인들도 살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천천히 가야 되고 농업 집단화, 그러니까 집단 농장화도 좀 천천히 가야 되고 뭐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결국에 가서는 여러 번 실각되고 또 올라오고 왜냐면 이 사람 워낙 실력이 있고 인망이 두터우니까 다시 올라와요. 그랬다가 결국에 가서는 60년대 말인가에 문혁대 길거리에서 중학생 애들한테 맞아가지고 거의 초죽음 상태에서 집에 들어와서 끙끙거리다가 죽었죠. 등소평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문혁대 고생한 걸로 치면. 류사오치의 제자가 등소평입니다.